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부분 다 항생도 그렇고 뭐 상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갔다.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자금 흐름의 변화, 흔히 말해 뭐 트럼프 트레이드냐 해리스 트레이드냐, 이거는 11월 달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블랙락에서도 지금 돈이 뭐 몇천억 달러가 올해 들어서 새로 네, 신규 유입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글로벌리 지금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 유동성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도 연준에. 네, 연준뿐만이 아니라 인민은행도 지금 돈 엄청 풀고 있잖아요. 그 유로존도 금리 인하 이번에 통화정책회의 때 할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BOJ 빼고는 다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인하 사이클이 지속이 될 거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 더 늘려가면서 일종의 자기 실현적인 예언으로 실제 유동성이 증가하는 그 효과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 풍부해지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지수는 쉽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제가 막 침체 내러티브 나온다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될 거고, 또 여러 뭐 미국의 대선도 어떻게 보면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되겠지만, 이게 뭐 시장은 다시 한번 고점 대비 10% 이상 내리꽂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환경,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이런 환경 속에서는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그렇지 않은 시기 때보다 더 견고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11월에서도 뭐 11월에도 연준이 빅컷 0.5를 할 것이냐, 뭐 0.25를 할 것이냐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유동성이라는 건 갈수록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돈은 계속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매크로 탑다운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예전에 유동성이 이렇게 그 바닥 찍고서 들어오는 시기에 보면은 그 전에 경기랑 뭐 기업들의 이익은 이미 망가져 있어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고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유동성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지금은 살짝 사이클이 약간 엇박을 타고 있죠. 이제 막 경기 꺾이고 있고 기업 이익도 S&P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이익 정말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이미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이랑 과거랑 시장의 사이클을 볼 때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쉽게 정리하자면은 그 예전에 그 불과 시계를 뭐 2, 3년 전으로 돌려봤을 때,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매뉴얼과 같은 플레이북은 중앙은행이나 뭐 정부가 부양책을 써서 유동성이 증가하면은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증시가 올라가려고 할 때 경기가 이제 막 꺾이고 기업 이익도 꺾이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꺾일까, 얼마나 둔화될까, 이거를 가늠하는 새로운 변수가 앞으로 개입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좀 더 길게만 놓고 봤을 때에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장은 그 레벨업이 조금 제한이 되는 그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 물론 중간중간에 뭐 미국도 신고가는 몇 차례 주긴 하겠지만, 올해와 같은 상승 탄력을 기대하는 거는 그 상반기 때까지는, 내년도 상반기 때까지는 조금 살짝 내려놓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하, 과거에는 데이터를 봤을 때 금리 인하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됐을 때서부터 증시는 좋아지기 시작했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 하시는 네.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네, 그렇게 인하라는 표현이 맞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인하가 바로 이 자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맞습니다. 올리는. 네. 이렇게 보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와서 좋아질 때 우리가 좀 시장을 매크로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경기 지표, 그죠? ISM, PMI 지표 같은 것들이 그런.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이번 선제적이고, 저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삼성전자도 이야기 들었지만
여기서는 더 안 밀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매크로상 지표를 봤을 때 이거 한번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 그 ISM 제조 PMI 발표할 때 그 세부 주문들, 세부 지수들도 발표하거든요. 거기서 신규 주문과 재고 간의 차이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재고보다 주문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요가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는 재고가 더 많다는 거, 수요가 별로 안 좋아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건데, 이 신규 주문 재고가 전 세계 반도체 매출 포함해서 전 세계 기업들의 전방 수요의 선행 지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지표가.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보시면은 그 10월 1일에 발표된 9월달 ISM PMI 지표 자체를 보면은 지금 바닥 잡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방 수요가 여기서 덜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야 반도체 매출 사이클 예전에 그 나왔던 전형적인 사이클처럼 아래로 그냥 쭉쭉 내려가는 사이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게 최근까지 상황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차피 반도체 같은 경우도 AI가 아무리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얘네들도 사이클 꺾이는 정도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얼마나 덜 꺾일 수 있는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사이클이 덜 둔화될 수 있는지, 이게 관건인데, 저는 ISM 신규 주문 재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감당 가능할 수준으로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 선제적 인하 시기 1995년과 1998년 이때 시기를 보면은 이 당시 때에도 신규 주문과 재고가 금리 인하 전에는 내려가고 있다가 금리 인하 이후에는 별로 시차를 안 두고서 바닥 잡고서 올라왔었거든요. 전 이번에도 그러한 환경들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 침체는 미국은 없을 것이다. 노이즈는 있어도 네. 이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글로벌 경제에 어쨌든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또 중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성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뭐 우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라들의 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고.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나 항생을 보면은 처음에는 환호했지만 갈수록 그 약발이 떨어지는 느낌? 그쵸. 과연 이거 가지고 경기 부양이 될까에 대한 의심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약발이 떨어졌다는 표현들이 정확해요. 이미 약을 한 번은 너무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거의 2주 만에 9월 24일 날 이민은행의 정책 발표 이후에 2주 만에 지수가 20에서 30% 떠버렸으니까,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1년치 땡겨서 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부분 다 항생도 그렇고 뭐 상해도 그렇고 심천도 그렇고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있는 거니까, 저는 이제는 추세적인 베팅의 영역보다는 트레이딩의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야 이거 정말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 이걸 가지고서 각을 재는 그러한 흐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조만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소매 판매나 GDP 성장률 같은 지표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월말에는 뭐 중국의 PMI 데이터가 나오고, 적어도 한 지금 시점부터 한 2달 정도까지는 중국 증시를 볼 때 우리가 옛날에 미국 증시 볼 때였던 것처럼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이 국면이 되지 않을까. 지표가 안 나오면은 야 거봐라, 지금 지표 안 나오는데 중국 부양책 더 쓰겠지. 지난번에 뭐 구체적인 국채 발행 규모 언급 안 해서 우리가 실망감을 느꼈지만 이거 지표 안 나오는데 얘네들 더 세게 하지 않을까? 증시 올라갈 수 있어, 땡기자, 이런 수요들이 생길 거고, 지표가 잘 나오면은 야 뭐 지금 지표 이제 잘 나오는데 굳이 부양책 세게 할 필요가 있겠어? 뭐 증시도 별로겠네?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굿, 이 국면이라면은 중국은 배드 뉴스 이즈 배드 뉴스, 굿 뉴스 이즈 배드 뉴스, 이 국면으로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 심지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하고 네. 뭐 심지어 중앙은행이 뭐 주식을 직접 매입을 하기도 하고 네. 별짓을 다 해도 안 됐잖아요. 경기 네, 그쵸. 디플레이션에서. 네. 중국도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이제는 조금 그 약발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은 좀 이전의 부양 사이클과는 다른 점이 연준이 금리 인하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운신의 폭들이 커졌고, 또 그 지수 같은 경우도 놓고 봐도 거의 3년 동안 신흥국 대비 계속해서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한데 어우러지면서 최근에 바닥을 잡아주고서 위로 주가를 폭등시킨 영향을 나타났다라고
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중국 증시나 중화권, 홍콩도 그렇고 여기서 더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옆으로 기어가면서 지표 나올 때마다 위로 한 번씩 반등을 주고 안 나가면 다시 조금 뱉어냈다, 이러한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이 추세적인 강세장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일단 바닥 찍고 턴어라운드는 진 턴어라운드는 했다, 이 정도의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증시에 또 블랙스완으로 떠오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중동 문제가 있잖아요. 예, 뭐. 근데 중동 문제도 뭐 유가 급락하는 거 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나 봐요. 이제는 좀 다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10월 15일 날에 제가 매달 챙겨보는 데이터가 있는데, BOF에서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은행 BOF에서 전 세계 이제 기관 투자자들, 그냥 펀드 매니저들 대상으로 매달마다 서베이 하는데, 이들 중에 제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가, 이들이 봤을 때 시장을 부러뜨릴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거든요. 이게 9월 달까지는 미국의 침체가 1순위였는데 10월 달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 받아보니까 지정학적 갈등이 1순위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도 지정학적인 분쟁에 대해서 계속 민감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80불대 향해 가다가 70불대 초반으로 내려가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위안은 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이 지정학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 또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이번 대선 때 당선이 되면은 지정학적 갈등은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에서 6개월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미국의 침체를 신경을 썼다라면은 앞으로는 적어도 대선이 끝나는,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내년도 정권 이양되는 한 6개월 정도의 기간까지는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아니면 그게 잠재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I 쪽에 대한 주가 민감도, 사람들의 그 반응이 더 이전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증시, 미국 대선,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잖아요. 그쵸. 미국도 그렇죠. 뭐 트럼프 트레이딩, 뭐 해리스 트레이딩, 뭐 여러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강세로 떠오르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대선 당선 확률을 보면은 어느 순간에 10월 달부터 갑자기 트럼프가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 대선에서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던 간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던 간에 대선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자금 흐름의 변화, 흔히 말해 뭐 트럼프 트레이드냐 해리스 트레이드냐, 이거는 11월 달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지정학적인 갈등이나 기업들의 운영 사업 방향에 대한 정책들, 또 시장 자체, 주식시장 자체 수급, 심리, 이런 것들은 대선 결과와 무관한 이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것도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뭡니까, 이 제목이? 이게 그거예요. 트럼프 트레이드 대 바이든. 그러니까 카밀라 트레이드, 기대감과 실제 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트럼프 당선되면은 빅테크 규제들 더 심해질 거니까 IT랑 반도체 얘네들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이 되면은,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친환경 기조로 갈 거니까 기존의 전통 화석, 에너지 업종들은 안 좋을 거다.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인식이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거기에 기반한 트레이드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어디까지나 트레이드이지 스트래티지, 전략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여기 차트에서 기인해요.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그 위쪽에 있는 게 트럼프 당선됐을 때 2016년도 1기 시절, 16년 11월 대선 당선됐을 때부터 그 다음에 대선 치를 때까지의 우리나라 주요 업종들의 주가 흐름인데, 그 빨간색 점선이 코스피이고, 그 다음에 진한 갈색이 IT, 반도체 포함 IT인데, 트럼프 시절에 가장 좋았던 게 IT였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트럼프 당선되면은 IT 안 좋을 거다라는 인식인데, 실제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 보실까요? 바이든 당선됐을 때 현재까지 성과를 보면은 한동안의 에너지가 거의 2, 3년 정도 계속해서 아웃퍼폼,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이든
그 민주당 해리스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후보가 그 대통령이 누가 되던 간에 외교나 정치나 안보 쪽에서는 다분히 그게 바뀌겠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를 미치는 영향력은 저는 길어야 1개월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러는 것처럼 주가의 큰 줄기를 결정하는 거는 그 매크로의 환경과 기업들의 실적 여기에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거에 따라서 우리도 2차 전지주 지금 되게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쵸, 투자하신 네. 분들 워낙 많고 또 네. 지금 뭔가 새로 신규 투자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물려가지고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고 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불안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 심리상으로는 불안한데 실질적인 뭐 중장기적인 주가 흐름은 저는 그 그 미국의 정치에서는 찾을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고 그래서 진짜 IRA법 폐지, 뭐 보조금 왕창 삭감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도 그 실제로 그 친환경 쪽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 지역들의 대부분이 민주당 텃밭이라기보다는 경합주랑 공화당 텃밭에도 거의 절반 이상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무리 본인이 당선된 다음에 기존의 유권자들 등쳐먹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같이 좀 고려해 보시면은 제가 말씀하신 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 하반기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미국 대선 전후 여기를 놓고 봤을 때 그래요. 10월 하반기라기보다 미국 대선 전까지 그 다음에 대선 이후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나누어서 시나리오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 대선 전까지는 변동성들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대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의 M7 실적 시즌 대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실적 시즌 대선 전에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다 잘 나오면 좋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다 잘 나올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은 있을 거니까 이 변동성에 방어할 만한 업종은 저는 금융주, 은행이나 증권주들은 11월 대선 전까지는 비중 높여가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뭐 지금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노이즈들은 9월 달에 있었지만 이 밸류업 지수랑 무관하게 편입됐는지 안 됐는지 또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거랑 무관하게 은행, 증권 이 두 개의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의지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주 환원이라는 것들은 주주들한테 배당이 됐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EPS 개선 효과가 됐건 뭔가를 돌려주는 그러한 행위이고 그러한 행위는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 대선 전까지 변동성 국면에서는 저는 금융주나 은행, 증권과 같이 금융주로 어느 정도 포트를 대피시켜 놓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저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하는 부분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바이오 쪽들은 비중을 높여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밸류업 얘기하시니까 지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밸류업과 관련해서 의지는 뭐 뉴스상으로는 강하게 나와요. 네. 금투세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폐지나 유예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밸류업에 대한 이런 것들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했을 땐 한국 증시가 좀 확 달라질 개연성이 있을까요?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나아진다라는 게 다른 나라 증시 갈 때 못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발맞춰 갈 수 있는 환경들은 조성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이번 중국처럼 뭔가 그동안 짓눌려 있던 이제 우리가 꼴찌잖아요. 네, 중국이 그렇죠. 튀어버려서 네. 이게 확 중국처럼 그냥 뭐 지수가 분출하듯이 그렇게 되면 저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 반도체가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 이 방송 잘 참고하셔서 네, 앞으로 어떻게 상황들이 전개되는지 그 상황마다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잘 결정해 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한지영 애널리스트,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우리 포트폴리오에는 변화되는 주도주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초 VOD 강의가 먼저 진행되고요.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종목들을 추려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함께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